한낮의 어느 캠퍼스, 데드풀 코스튬을 한 남성이 유유히 캠퍼스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한 여대생을 스토킹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평소처럼 딸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딸은 오늘 학교 과제를 잘 끝냈다며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딸이 소리를 지릅니다. 노노노노노. 이 비명 소리를 끝으로 전화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유타 대학의 재능 있는 육상 선수였지만 미처 그 재능을 꽃피우기도 전에 사람들의 곁을 떠나게 된 사건. 심지어 미리 막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막지 못했기에 더 안타까운 로렌 맥클러스키의 이야기입니다. 1997년 워싱턴주 풀먼에서 태어나 자란 로렌은 말 그대로 엄친딸, 모든 걸 다 가진 아이였습니다. 겨우 2살 때부터 높은 나무에 척척 기어 올라갈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고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순수한 결단력 그 자체였죠. 그녀의 나이 8살에 이미 지역 400m 높이뛰기, 멀리뛰기 종목의 기록을 갈아치웠고 불과 10살의 나이에 주니어 올림픽 전국대회에 나가서 높이뛰기 2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또래들 중 그 누구와 겨뤄도 뒤지지 않는 그야말로 타고난 승부사였죠. 하지만 로렌은 단순히 운동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사랑했으며 낯설고 어려운 도전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소녀 그 자체였죠. 무엇보다 그녀는 부모님에게도 세상 둘도 없는 딸이었습니다. 자라서 유타 대학교로 진학해 집을 떠난 뒤에도 그녀는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날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자친구 얘기도 하고요. 점심은 무얼 먹었는지 말 그대로 이렇게 조잘조잘 이야기를 하던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하죠. 학업 성적도 우수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제 졸업을 몇 개월 앞두고 있던 이제 막 날개를 펴고 세상으로 비상하려던 21살의 정춘이었습니다. 2018년 9월 1일 로렌은 베프 알렉스와 함께 기분 전환 겸 바에 놀러갔습니다. 음악도 듣고 신나게 춤도 추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바에서 션 필즈라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바운서, 그러니까 가드로 일하고 있었죠. 이 사진만 봐도 아시겠지만 키가 굉장히 크고 덩치가 큰 흑인 남성이었고 그는 자신을 28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로렌이 마음에 들었는지 일하는 중에 틈틈이 계속 그녀가 있는 테이블로 들러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태도는 굉장히 젠틀하고 마른 신뢰감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약간 곰 같은 남자가 이상형인 여성분들 있잖아요. 로렌도 션이 싫진 않았나 봅니다. 유타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그녀에게 그는 스스로를 솔트레이크 커뮤니케이션 컬리지의 학생으로 소개했죠. 결국 로렌은 이날 바에서 이제 나가기 전에 이 남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같이 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빠르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초반 한 달, 션의 행동은 마치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같았다고 합니다. 근사한 저녁을 사고 꽃다발을 건네면서 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귀자고 했다고 하죠. 엄마와 전화통화로 매일 이 남자 얘기도 했는데 스윗한 행동과 로렌을 너무나 아끼는 모습에 엄마도 션을 마음에 들어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로렌에게 점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디야? 누구랑 있어? 지금 당장 영상통화해. 빨리 받아. 심지어 그녀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건네줬죠. 다른 남자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옷도 늘 단정하게 입을 것을 강요했고요. 그의 말로는 과거에 겪었던 안 좋은 일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를 딱하게 생각했던 로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그에게 맞춰주려고 했다고 하죠. 또 남자친구인 션이 그녀의 기숙사 방에서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기까지 했는데 같은 기숙사 학생들도 그와 안면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엔 로렌에게 총을 사주겠다 말하면서 같이 사격장에 데려가 연습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좀 아니다 싶죠. 그런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건 베프 알렉스였습니다. 로렌을 걱정한 그녀는 이러한 내용을 주변 친구들과 모여서
좀 공유하고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리인에게 이러한 정황들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전달했죠. 그 내용은 로렌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이게 로렌에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허가 없이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것, 그녀에게 총을 사준다고 했다는 것, 그가 로렌에게 과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로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관리자 중 누군가가 로렌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일을 수신한 이 관리자는 즉시 상급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에 이를 알려야 할지 아니면은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물어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상급자는 이제 막 부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둘이 잘 사귀고 있었고 기숙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긴 하지만 또 이 나이 때 학생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긁어부스럼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지켜보자면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하죠. 10월 4일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학교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기 전에 스스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연찮게 그의 신분증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션 필즈라는 이름도 28살의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멜빈 션 롤랜드. 아니 심지어 나이가 37살? 37살이 21살 여자를? 양심 없어요? 심지어 더 끔찍한 건 그가 10년 넘게 감옥에 있었던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0월 5일 가을방학을 맞아 풀만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구글에 멜빈의 이름을 검색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멜빈 션 롤랜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검색 결과로 유타주 성범죄자 등록 사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멜빈의 머그샷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유인 그리고 강간 미수였습니다. 당시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을 구형받았죠. 제가 당사자였다면 확인하는 순간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범죄자라니, 그것도 성범죄자였으니까 말이죠. 심지어 너무 안타까운 건 이때 그녀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는데 그의 죄목 강간 미수는 미수가 아니라 17세 여고생을 실제로 강간했던 사건이었죠. 다만 강간으로 기소할 경우에 피해 당사자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데 어린 나이에 그녀에겐 너무 가혹한 일이라 판단한 검찰이 멜빈이 죄를 자백하는 대신 형을 감량해주는 그 소위 말하는 플리 바게닝이라는 것을 했던 것이죠. 그는 로렌의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로렌은 이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 어쨌든 그녀는 멜빈과 헤어져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10월 9일 이제 캠퍼스로 돌아온 로렌은 그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여성을 너무도 쉽게 범죄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뿐인 그에게 이별은 그저 본인이 사냥감인 줄 몰랐던 대상에 대한 공격 신호였죠. 그리고 며칠 뒤부터 그의 끔찍한 스토킹이 시작됩니다. 10월 12일 로렌은 멜빈의 지인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의 문자를 받습니다. 멜빈이 그녀와 헤어진 충격으로 너무 힘들어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다고 말이죠. 그들은 그녀에게 혹시 멜빈의 장례식에 참여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올 의향이 있다면은 같이 가주겠다, 아니면은 장례식장 주소를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소름이 돋는 건 로렌에게 문자를 보낸 그 지인들이라는 사람 중 한 명의 전화번호가 그녀가 알고 있는 션 필즈의 번호였던 것입니다. 그 멜빈이 다른 사람을 사칭해서 이제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실수로 자기가 이제 로렌을 만날 때 사용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지인이죠,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멜빈이 그녀를 어딘가로 유인하기 위해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아챕니다. 그리고 연락 온 번호들은 이제 바로바로 차단했죠. 그리고 지역 긴급 상황실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은 경찰을 통해서 연락을 준다고 이렇게 그녀에게 말했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도록 경찰에게선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월 13일 오전 6시쯤 로렌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 충분했죠. 네가 멜빈 롤랜드와 찍은 은밀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 지금 바로 $1000를 보내지 않으면 너의 학교 친구들과 인터넷에 사진을 몽땅 뿌리겠다. $1000면 한화로 140만 원쯤 되겠네요. 그리고 이메일엔 실제로 로렌과 멜빈이 함께 찍은 그 은밀하고 헐벗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죠.
그녀가 답이 없자 스토커는 오전 8시쯤 이제 문자로도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로렌은 전날의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멜빈이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바로 멜빈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혹시 우리 누드 사진으로 나 협박한 거 너 아니야? 전날만 해도 지인들로부터 이제 죽었다고 연락이 왔던 멜빈에게서 바로 답장이 돌아옵니다. 너도 연락 받았어? 나도 지금 계속 협박받고 있어. 참 뻔뻔하죠. 그는 본인도 협박을 받는 처지라고 변명했습니다. 근데 로렌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의심이 됐지만 당장 이 사진이 퍼지는 거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벤모를 통해서 스토커에게 $1,000를 송금했죠. 그런데 스토커는 $1,000를 받자마자 다시 한 번 더 $1,000를 보내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벤모는 미국에서 쓰는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로렌은 $1,000를 보냈는데 또다시 $1,000를 달라고 요구를 받자마자 다시 한번 지역 긴급 상황실에 신고했습니다. 이러다가 끝이 없겠다 싶었죠. 금전적인 협박 블랙메일을 받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아마도 멜빈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긴급 상황실에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유타 대학 경찰서로 무전했습니다. 용의자로 추측되는 멜빈의 신상과 함께 말입니다. 이때가 오전 9시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2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전날 제대로 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이날도 오후가 될 때까지 역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그녀는 베프, 알렉스와 함께 직접 유타대 경찰서로 향했죠. 그리고 그녀를 맞이한 건 경찰관 미구엘 데라스였습니다. 로렌은 멜빈을 만나게 된 시점부터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미구엘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성범죄자였고 구글에 검색해보니 머그샷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블랙메일도 멜빈이 자신에게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좀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알렉스의 말에 따르면 이때 이 두 사람을 응대했던 미구엘의 태도는 연인들 간의 감정 싸움 정도 수준으로 이제 취급했다고 했습니다. 로렌을 응대하는 것도 건성건성 대충 진행했다고 하죠. 미구엘은 그녀에게 사건 배정이 케일라 댈러스에게 됐고 오늘은 그녀가 자리에 없으니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곤 그녀를 돌려보냈죠. 사실 케일라는 온콜 디텍티브라고 주말 당직 형사, 즉 비상 대기조 같은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접수가 됐으니 경찰서에 출근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녀의 상관인 코리 뉴볼드가 단순 협박 사건으로 이미 판단하고 그녀에게 그냥 주말인데 굳이 나올 필요 없다고 전했다고 하죠. 성범죄 전과까지 언급을 했으면 당연히 즉시 전산 기록을 찾아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그 누구도 이를 확인해 볼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멜빈은 이때 당시 가석방 상태였는데 말이죠. 만약 경찰관 중 누구라도 전산망을 조회했더라면 그의 상태를 알 수 있었을 테고 이를 멜빈의 가석방 담당관에게 그저 알리기만 했더라면 그는 다시 감옥에 가야만 했던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자세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담당 형사인 케일라는 주말이 지나고도 며칠을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갔었던 건 아닌가 찾아봤는데 그건 또 아니었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그녀의 호소는 묻혔을 뿐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로렌은 솔트레이크 경찰서에 전화해보기도 했습니다. 솔트레이크 경찰은 사건 내용을 듣고 대학 경찰 쪽에서 케이스를 맡게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고 그때 로렌은 제가 이미 사건 접수를 했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트레이크 경찰은 이제 보통 거주지 관할 구역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는 그런 보편적인 설명만 해주고 통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건 접수를 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맡을 거다, 기다리면 연락 주겠다,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만 로렌이 솔트레이크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연락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유타 대학 경찰서에서는 그녀의 사건을 심각한 사건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화요일까지 연락을 주겠다던 담당 형사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로렌은 지속적으로 오는 협박 메일, 문자 내용들을 이제 미구엘에게 증거 제출 차원에서 계속 전송하긴 했는데 그는 그냥 무시해라 정도의 미온적인 대응만 주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아주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로렌이 증거로 제출한 협박 사진을 미구엘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하여
동료 경찰들에게 보여주고 그녀의 몸에 대한 품평을 하고 가십으로 삼는 등의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공개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요, 동료 경찰들의 진술에 따르면 비록 미구엘 본인은 끝까지 부정했지만 그 뉘앙스로 봤을 때 그가 해피타임을 갔는데 이 사진을 썼다고 말하기까지 했다더군요. 정신 나간 놈 아닙니까 진짜? 그리고 이후 어느 순간부터 로렌은 스토커에게서 난 모든 걸 알고 있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너 경찰에 신고했는데 처리도 안 해주지 않느냐 라는 등의 협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이 멜빈과 사귀었을 때 그의 폰에서 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상태였죠. 그치만 멜빈이 그녀의 이메일 계정을 지금까지 계속 훔쳐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녀가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황이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포기하라는 식의 협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난 10월 19일 따지고 보면 로렌의 실수였긴 했지만 그녀는 유타 대학 경찰을 믿을 수 없었고 다시 한번 솔트레이크 경찰서에 전화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유타 대학교 경찰서에 멜빈의 내통자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된 게 스토커가 나보다 케이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쪽 관할서에서 조치를 취해줄 수는 없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다고 하죠. 그리고 솔트레이크 경찰은 이를 유타 대학 담당 형사를 통해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드디어 신고한 지 일주일 만에 담당 형사 케일라 델러스에게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건 담당이었음에도 로렌이 겪은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듯 했다는군요. 미안하다, 여러가지 일들로 바빠서 연락하지 못했다, 이런 변명들을 늘어놓았다고 했죠. 결국 로렌은 또 긴 시간을 그녀가 겪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갈 때 멜빈은 무엇 하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CCTV를 통해 확인한 그는 며칠간 치밀한 계획이라도 세우는 듯 보였습니다. 영상에 보이시죠? 로렌이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몇 분 간격을 두고 로렌을 따라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히어로라도 된 것 마냥 데드풀 코스튬을 한 채 당당하게 캠퍼스를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할로윈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던 날이라 큰 의심도 받지 않았죠. 여전히 로렌과 사귀는 사이로 알고 있던 안면을 튼 기숙사 학생들은 멜빈이 그 기숙사 출입구 앞에서만 이렇게 어슬렁거려도 다가와서 꺼리낌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마주칠 때면 주먹 인사를 했고 때로는 기숙학생들의 방에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거짓말에 능한 멜빈은 기숙사 학생들에겐 해병대 출신의 듬직하고 믿음직한 형이고 또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알고 보면요, 사실 멜빈 역시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냈던 걸로 추측됐습니다. 실컷 가지고 놀던 로렌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같이 찍었던 사진으로 그녀를 협박하여 $2,000를 갈취한 것까진 나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녀의 이메일을 훔쳐본 결과 그녀가 본인을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그의 예상 밖 큰일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가석방 상태로 까딱했다간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삶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심지어 10월 16일 그는 일하고 있었던 제네럴 다이내믹스 콜센터 관리자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타 대학교 여대생과 사귀었는데 이름과 나이를 속였다. 여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별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협박을 하고 $2,000를 뜯어냈지만 덜컥 무서운 생각이 들어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그녀의 이메일을 통해 날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난 이제 평생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다 말입니다. 하지만 퇴사 절차를 밟고 싶진 않으니 그냥 결근할 예정이라는 말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말을 들은 관리자는 그저 I'm okay with that, 그래 편할 대로 해 라고 말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알릴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말입니다. 또 멜빈이 로렌으로부터 갈취한 $2,000를 벤모에서 출금하기 위해서는 그 유효한 휴대전화 번호 인증이 필요했는데 이제 본인의 번호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번호로 인증을 해서 출금을 하면 이제 로렌이 본인이라고 눈치를 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직장 동료 한 명에게 네 번호 좀 써서 내가 인증 좀 하면 안 되냐 했는데 이 사정을 모두 듣고서도 쿨하게 그래 그럼 내 번호로 해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직장의 그 누구도 멜빈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대생이 고통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멜빈 숀 롤랜드라는 범죄자에 대해 왜 가석방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정말이지 이 남자의 이력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멜빈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지만 어린 시절 그는 어느 노부부에게 입양되었고 그 노부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의 소년 시절 범죄는 딱히 확인되진 않습니다만 콜로라도에서 다닌 고등학교의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학교가 그 하이스쿨 for troubled youth라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교 같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고등학생 때부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이제 이러한 특수학교로 보내줬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후 그는 20세가 되었을 때 유타로 이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두 건의 성범죄로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받고 2010년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가석방 심사에서 거절됐습니다. TMI이긴 한데 이 남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잘했다고 합니다. 2003년 체포될 당시에도 본인이 유타 대학에서 미식축구 선수라고 당당하게 행동했다는데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조금만 확인해보면 걸릴 걸 그새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솔트레이크 CC의 학생이었는데 징역을 살아야 하다 보니까 이마저도 중퇴하게 됐죠. 이후 8년의 수감생활 끝에 멜빈은 2012년 7월 겨우 가석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심사청문회에서 그는 여자들을 조종해 돈이든 성관계든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의 방식으로 이제까지 약 50여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고 강간 정도 되는 수위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2건이 더 있다고 증언하기까지 했죠. 다만 이 추가로 2건이 있다는 것은 그의 가석방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일단 이 2건이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이 이유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청문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유인데 그러니까 강요받아서 말은 했는데 멜빈에게는 불리한 진술이었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를 하는데 이 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멜빈은 그해 10월 가석방 3개월 만에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미출석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포르노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1년 만에 다시 가석방 됐지만 2016년 규정 위반으로 다시금 또 재수감 당하죠. 그로부터 또다시 2년 만인 2018년에 다시 가석방 됐지만 겨우 한 달 만에 온라인 데이트 앱으로 여성들과 교류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이번엔 경고만 받고 넘어갔죠. 그리고 또 이때로부터 3개월 뒤에는 약물 검사를 했는데 마리화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가석방 담당관은 경고 조치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8월 15일이었는데 이때부터 보름 후인 9월 1일 로렌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계속해서 성적인 문제로 가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한 기록도 있는데 어떻게 또 계속 가석방을 받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당시 가석방 담당관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뻔뻔하게도 여전히 자신이 알던 정보대로였다면 가석방을 시켜줬을 거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며 굉장히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멜빈의 가석방 심사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면 Instead, I haven't been the best model citizen when I released, and it shows by 2 paroles that I just hope taking consideration of giving me this chance so I can redeem myself. I wish you the best of luck. Thank you. Okay? 네, 목소리도 진짜 좋고 말투도 너무 젠틀합니다. 진짜 소름 끼치도록 뼛속까지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22일 오전 6시 멜빈은 아파트를 나와 이웃에게 빌린 차를 타고 캠퍼스로 향합니다. 6시 26분경 기숙사 입구에서 서성이는 게 확인됐죠. 로렌은 3일 전 담당 형사와 통화 이후 많이 진정되어 가는 상태였습니다. 베프 알렉스와는 사건은 잘 해결될 거야. 겪었던 이 일들도 지나고 돌아보면 참 아무것도 아니었다 싶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긍정적인 말도 나누었다고 하죠. 이날로 2번째 받게 될 심리 상담도 그녀를 진정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늘 하루는 바빴습니다. 심리 상담, 체력 훈련, 그리고 야간 학습까지 있었죠. 오전 8시 50분경 경찰서 부서장으로 본인을 칭하는 문자를 받긴 했습니다. 보여줘야 할 게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경찰서로 오라는 내용이었는데 다만 문자에는 그동안 받아온 협박 문자에서 자주 보였던 그 문법적인 오류가 보였고 또 미구엘을 통해서도 확인한 결과 가짜 번호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때도 미구엘은 그냥 무시하라 말만 하고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멜빈은 이 가짜 문자를 받고 경찰서로 향하는 로렌에게 무언가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짜 문자를 보낸 주인공이 그였기 때문이죠.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참 바쁘게도 움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플랜 B로 계속 로렌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가 혼자 있을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로렌과 마주치지 않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낮의 대학 캠퍼스에서 그런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렌이 야간학습에 들어갔을 때 멜빈은 기숙사로 돌아가 어느 남학생의 방에서 한참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때웠고, 심지어 그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작은 가방에 이렇게 총을 담아왔는데 총을 꺼내서 자신한테 건네주면서 구경시켜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녁 8시 15분 로렌은 야간학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미주얼고주얼 수다를 떨고 있었죠. 이번 과제를 잘 마친 것에 대한 자랑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던 로렌의 엄마는 전화기 너머 로렌의 공포에 질린 음성을 듣습니다. 노노노노노. 직후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지는 듯한 카드득 하는 소리가 들렸고 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하염없이 로렌을 불렀고, 통화를 듣고 있던 로렌의 아빠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함을 인지한 경찰은 지역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사건 현장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정말 더럽게도 뒤늦은 대응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로렌의 휴대전화를 지나가던 학교 여학생이 주워 통화가 되었는데 가방, 휴대전화, 신분증 같은 게 그냥 길바닥에 다 뿌려진 채였다고 합니다. 캠퍼스 곳곳에 출입금지 테이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경찰견이 수색을 이어가던 중 우전이 들려왔죠. 경사님,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입과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차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도 불러주세요. 이미 로렌은 어느 차량의 뒷좌석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멜빈이 빌려 타고 온 이웃의 차량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CCTV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로렌은 8시 18분에 기숙사 남문에서 멜빈에 의해 납치되었고, 멜빈은 그녀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망설임도 없이 무려 7발의 총알을 쏜 것이었죠. 그리고 3분 후 유유히 캠퍼스 내에 위치한 경전철역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멜빈이 기다리고 있자 잠시 후 경전철역으로 은색 현대 소나타가 운전해 오더니 그를 태우고 사라졌죠. 아니, 그럼 멜빈에게 공범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미리 데이트 앱을 통해서 약속을 정해놨던 겁니다. 또 다른 여성과 말이죠. 그는 학교에서 운동을 마쳤는데 이 여성에게 태워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둘은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고 드라이브를 한 뒤 여성의 집으로 향해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TV에 로렌 사건에 대한 긴급 속보가 나오기 시작하자 불안함을 느꼈는지 멜빈은 집에서 떠났다고 하죠. 이 사실이 파악된 건 이때 같이 있던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TV에 나온 은색 소나타가 자신의 차량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용의자의 사진 또한 자신과 같이 있었던 이 남자와 비슷해서 조금 이상함을 느꼈다고 하죠. 다만 이름과 나이가 달라서 긴가민가 했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또 다른 거짓말의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난 새벽 1시 도보로 도주 중이던 멜빈은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관들이 빠르게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상황에 큰 압박을 느낀 멜빈은 한 교회로 들어가 스스로에게 총을 쏴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번 로렌 맥클러스키 사건은 정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유타대 기숙사 관리 소홀, 유타대 경찰의 어설픈 사건 처리, 그리고 수상한 가석방 과정과 소홀한 관리 문제 등 왜 감옥에 있어도 모자란 인간이 사회를 활보하며 피해자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됐죠. 하지만 가석방 관리기구와 유타대학 측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건을 숨기려 하기에만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녀의 사진이 가십거리 지급을 받았던 것도 그녀가 죽은 지 1년이 넘게 지나고서야 밝혀진 일이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다. 멜빈이 너무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 안일하게 대응했다 등등등등,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국정감사에서 유타대 총장이 대학 측의 책임 근거로 제시된 자료를 보고 남긴 말, This report does not offer us a reason to believe that this tragedy could have been prevented. 이 자료들을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근거로 보긴 어렵다는 말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악명 높은 발언이기도 하죠. 유타 대학을 비난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제대로 일할래? 당신들은 로렌을 지키지 못했다. 정말 제 얘기 듣고 있긴 하세요? 우린 정말 화났다. 이러한 내용들의 피켓을 든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시위에 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렌의 아빠는 말했습니다. 난 지금 내 딸이 없는 이 세상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싶다. 결국 로렌의 부모는 돈 때문이 아닌 사건에 대한 진실을 위해 유타 대학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리했죠. 유타 대학은 1350만 달러, 한화 약 197억 원의 합의금을 배상하고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유타 대학 경찰서 로렌의 담당 형사였던 케일라를 비롯한 경찰관 2명이 보직해임 당했고, 로렌과 연락만 주구장창했던 미구엘은 사임 후 로건시의 경찰서에 취직했으나 이 일이 밝혀지면서 그곳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경찰서장과 부서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죠. 이제 와서야 그들은 로렌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로렌의 부모는 합의금 전액을 로렌 맥클러스키 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로렌의 이름을 딴 이 재단은 캠퍼스 안전, 동물 복지, 아마추어 스포츠 지원 등을 하고 있죠. 로렌의 엄마는 말합니다. 딸을 잃은 고통은 평생 사라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로렌이 남긴 빚을 따라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로렌 맥클러스키 사건은 단순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낸 용기 있는 목소리를 귀찮은 민원으로 취급한 경찰, 성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 그리고 학생의 안전보다 학교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했던 대학.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잘 짜여진 일어났으면 안 될 비극일 뿐이었죠. 로렌이 그토록 믿었던 공권력이 단 한 번이라도 그녀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다면 그녀는 그녀의 부모 곁에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요.